자, 우리 오디2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사용되는 교재 어리팅2 2018판, 그 다음에 문제집은 우리 오디1 때 봤던 문제집 2018판 그대로 계속 사용합니다. 이건 오디3까지 보는 거예요, 문제집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디 시간에 보는 거, 우리 또 오디2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매년 그 작성 공시하는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히스토리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다라고 부릅니다. 히스토리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거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프로스펙티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으면 뭐부터 판단해야 된다? 어디터빌리티부터 판단해야 된다. 감사 가능성부터. 억셉트를 할까 말까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법인에 품질관리실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검토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클라이언트는 받아도 좋다. 과거에 분식 경력이 있으니까 받지 말자. 뭐 이렇게 감사 가능성을 먼저 판단을 하고 받자 그러면 우리 감사 계약서, 감사 계약 체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udit Engagement Letter 계약서 우리가 수임받는다 해가지고 인게이지먼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레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 계약서 상에 이제 서로 간에 서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 전략을 짜는 거죠. 어떻게 감사를 할까? 어딧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어딧 플래닝 받기로 했으니까 이제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딧 플래닝 단계에서 우리 어딧 리스크 감사의 한계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감사 위험이라는 게 있었었죠. 우리가 또 전수조사도 안 하고 우리가 표본 감사한단 말이에요.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있을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inherent risk 이 회사의 업종 또 경제 상황, 업황 그다음에 또 경영진들의 뭐 진실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중요 왜곡 표시가 material misstatement가 있을 위험이 inherent risk였었어요. 이때 내부 통제 시스템은 고려 안 하죠. 이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internal control 시스템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그 재무제표의 material misstatement, 중요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이 inherent risk, 고유 위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inherent risk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 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 internal control 시스템이 우리 ICFR이라고 부르죠. 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회사 내부적으로 설계, 구축, 운영 할 수 있는 회계관리 시스템,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우리 ICFR이라고 불렀고, 이 ICFR이 이 Inherent Risk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을 사전에 프리벤트, 미리 예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 왜곡 표시가 생겨도 사후 디텍트, 적발해가지고 크랙트,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이었고, 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무시한 상태에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이 IR이었다면, 그 IR로 인해서 중요 왜곡 표시를 얼마나 얘가 예방, 적발, 교정하느냐, 그거 우리가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얘도 고유 한계가 있어서, ICFR도 아무리 잘 설계, 구축, 운영한다 할지라도 고유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콜루전, 직원들 간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금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휴먼 미스테이크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실수,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 경영진이 이게 다 경영진이 승인을 내린 거라 자기는 귀찮고 뭐 그래서 그냥 내부 통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 뭐 그런 고유 한계 때문에 얘가 얘 때문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머티리얼 미스테이트먼트를 아무리 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잘 설계 구축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예방, 적발, 교정 못할 수 있는 위험. 그게 컨트롤 리스크였죠. 컨트롤 리스크.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금 재무제표에 중요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 그게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RMM이었습니다.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재무제표의 Financial Statement에 Material Misstatement가 있을 위험. 이건 우리가 통제 못한다. IR, CR은. 우리는 평가만 할 뿐이다. IR이 어느 정도 되고 CR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재무제표에 IR 기본적으로 중요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 CR
내부 통제 시스템이 그 중요 요격 표시를 예방 적발 교정 못할 위험, 그거를 우리가 평가만 할 뿐이다. 근데 우리가 이 오디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디텍션 리스크를 갖고 우리가 잡는다 그랬었죠. 적발 위험. 디텍션 리스크라는 것은 적발 위험은 재무제표에 중요 요격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 절차를 수행을 했어도 해당 중요 요격 표시를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하고 관련 있는 게 이 컨트롤 리스크였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감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딧, 얘하고 관련 있는 게 바로 이 디텍션 리스크였었습니다. 적발 위험. 그래서 적발 위험의 결정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샘플링 리스크.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다. 비용 대비 효익을 고려해 봤을 때 전수조사를 못한다.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할 거예요. 다 확인 검증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표본 감사를 한다. 샘플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위험.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위험이 샘플링 리스크였었어요. 그래서 샘플링 리스크는 또 크게 둘로 쪼개졌죠. 하나는 알파 리스크, 또 하나는 베이타 리스크였었어요. 알파 리스크는 실제는 좋은데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 못해서 그 샘플 갖고 우리는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 못해가지고 실제는 좋은데 포퓰레이션 실제는 좋은데 안 좋다. 샘플링의 결과 안 좋다라고 평가할 위험이었었어요. 근데 이 알파 리스크는 위험한 위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험하지 않아. 실제가 좋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샘플링의 결과 안 좋다라고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일만 더 빡시게 하면 되죠. 일만 더 많이 하면 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오디트 페일리오의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그냥 일만 더 할 뿐이다. 근데 이제 이 베이타 리스크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는 안 좋은데, 포퓰레이션 실제는 안 좋은데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 못해서 이 샘플은 좋은 샘플만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는 안 좋은데 샘플링의 결과 좋다, 중요 요격 표시 없다, 이렇게 평가할 위험이 베이타 리스크였었어요. 얘는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그랬죠. 베이타 리스크 통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베이타 리스크 5%로 우리 두기로 하자. 그러면 신뢰 수준, 반대로 베이타 리스크를 5%로 둔다는 얘기는 컨피던스 레벨을 신뢰 수준을 95%로 놓겠다. 그래서 그냥 딱 잡아주는 거죠.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트 리스크 수준을 잡아줘야 오디트 페일리어, 감사 실패가 없는 거죠. 감사 실패가 뭐예요? 지금 재무제표에 중요 요격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 의견을 표명할 위험.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라고 적정 의견을 표명할 위험이 오디트 리스크 형태에게 잡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요걸로 잡아주는 거야. 베이타 리스크 수준 딱 정해가지고 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요 베이타 리스크를 몇 %로 두느냐에 따라서 통계를 딱 활용을 해서 통계표를 보면 몇 개 샘플을 뽑아봐라. 그런 것들이 다 나왔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디텍션 리스크의 결정 요인이 넌 샘플링 리스크였었어요. 샘플링 리스크 이외의 지금 리스크인데 이거는 감사인이 잘못한 거죠. 감사인이 잘못된 감사 절차를 적용한다거나 이 절차는 제대로 적용을 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이것도 잡아줄 수 있죠. 넌 샘플링 리스크. 그래서 중요 요격 표시가 있을 것 같은 리스크 에리어, 어카운트나 계정이나 또 classes of transactions, 거래 유형 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 요격 표시가 있을 것 같은 거는 더 보다 경험 많은 감사인을 배정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넌 샘플링 리스크도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디텍션 리스크를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오디트 플래닝 단계에서 오디트 리스크 수준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teriality, 중요성 수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그랬죠. materiality. 그래서 정기 재무제표나 혹은 반기 재무제표를 애뉴얼라이즈 시켜가지고 연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요 정도까지는 틀려도 왜곡 표시가 있어도 중요한 왜곡 표시가 아니야. 즉 중요성이라는 게 뭐였어요? 정보 이용자가, 이 회계정보 이용자, 우리가 감사를 해서 감사 보고서를 내고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의견을 표명을 했을 때 그거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가 어떤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할 정도면 그건 중요한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성 수준을 예비적인 preliminary level of materiality, preliminary materiality level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쭉
감사 절차를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절차를 수행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디 리스크 수준하고 머티리얼리티 수준은 인버스 관계에 있었고요. 반비례 오디 리스크가 높을 것 같아. 그러면 중요성 수준은 더 낮춰서 작은 금액까지 틀리면 지금 안 되는 거죠. 작은 금액까지 샅샅이 다 뒤져서 보자라는 얘기야. 오디 리스크 수준이 낮아. 오디 리스크가 낮아. 그렇다면은 머티리얼리티를 좀 높여서 좀 이만큼 더 틀려도 뭐 괜찮아라는 수준의 어떤 감사 절차를 계획을 해서 수행을 하면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쭉 이 오디 리스크 수준 쭉 감사 끝날 때까지 가는 거죠. 오디 리스크 수준 끝날 때까지, 중요성 수준 끝날 때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어디 플래닝 단계에서 뭘 했냐면 애널리티컬 프로시저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애널리티컬 프로시저, 애널리티컬 리뷰 프로시저라고도 하고요. 분석적 검토 절차라는 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비율 분석해봐라 이거죠. 비율 분석해서 전기 대비 단기 톡톡 튀는 거, unusual한 거, unexpected한 거, 그런 것들이 전기 대비 단기 왜 이 비율이 이렇게 크게 출렁거렸을까? 이거는 이 중요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성이 큰 영역인 거죠. 리스크 에리어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 에리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리스크 에리어를 찾아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우리 시간을 들여서 감사를 하자, 감사 절차를 수행하자라고 이렇게 감사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애널리티컬 프로시저를 통해서 비율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 에리어, 머티리얼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것 같은 리스크 에리어를 먼저 파악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대비 단기 비교도 해보고 업계 평균 대비 이 회사 거 비율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unusual한 거, unexpected한 거 찾아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하는 것이죠. 자,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볼 때에 이제 내부 통제를 볼 때 우리가 4단계를 거쳤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내부 통제 시스템, 회사가 설계 구축 운영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냐? 설계 보고요. 디자인 보고 그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구축 여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하는 단계. 언더스탠딩 단계였죠. 이해부터 해보자. ICFR에 대해서, 이 회사의 ICFR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디자인도 보고 임플리멘테이션도 보고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비적인 평가 수준이 나올 거다. CR 수준, 컨트롤 리스크의 예비적인 수준이 나올 거다. 그거를 우리가 어세싱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Preliminary assessment 하는 거죠. Preliminary assessment of control risk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설계 좋아. 아주 well designed 상태야. 그래서 형식은 잘 갖춰놨어. 그러면 우리 테스팅도 한번 해보자. 진짜로 실제로도 잘 운영이 되는지 실질을 한번 봐보자. 테스팅 단계가 3단계였고요. 이걸 우리가 테스트 오브 컨트롤 이렇게 불렀어요. 테스트 오브 컨트롤. 통제 시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시험 조사해보는 거죠. 그래서 통제 시사,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해보자. 만약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설계 별로 안 좋다. 설계 제대로 구축도 안 해놓고, 설계도 안 해놓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제대로 구축도 안 해놨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돈 시간 들여서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할 이유가 없겠죠. 특히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테스트 오브 컨트롤 그냥 통과해도 된다 그랬어요. 엄미션하고 그냥 통과. 상장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퍼블릭 컴퍼니 이슈어는 반드시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 내부 통제 시스템 ICFR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한 오피니언을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리포트가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오피니언을 줄 수 있다. 상장사는. 비상장사는 통과해도 좋다. 설계 구축이 형편이 없으면 통과해도 좋다. 그래서 이제 거치든 안 거치든 이제 최종 이밸류에이팅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ICFR에 대해서,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맥스다, 빌로우 맥스다, 컨트롤 리스크의 수준이 높다, 낮다, 멀티플 초이스 목적상 일단은 높다, 낮다 이렇게. 그래서 RMM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업종, 업황, 그런 것들을 보고 IR을 쭉 어느 정도 될 거다. 재무제표에 중요 표시가 있을 위험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평가한 후에 그거를 이 ICFR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잘 걸러주느냐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에 여전히 지금 중요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 수준에 맞춰서 우리 유해를 컨트롤 해줘야 된다. 디텍션 리스크. 그래서 재무제표 감사를 우리가 입증감사라고 불렀죠. substantive test라고 불렀죠. 줄여서 subtest 이렇게 불렀고요. 입증감사, 재무제표 입증감사. 금액 보는 거죠. 금액. 그래서
이 디텍션 리스크, 이 RMM의 수준에 따라서 리스크 오브 머티리얼 미스테이먼트가 높다. 지금 IR도 그렇고, 즉 업종, 업황 이 별로 지금 안 좋다. 경진의 정직성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 IR도 높고, 이 내부 통제 시스템도 형편없다. 잘 못 걸러낸다. 이 IR 때문에 재무제표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 머티리얼 미스테이먼트를 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이 제대로 못 걸러내는 것 같다. 설계도 형편없고 제대로 지금 운영도 안 되고, 그러면 RMM이 높은 것 같으면, 재무제표에 중요 외부 표시가 있을 위험이 지금 높은 것 같으면 디텍션 리스크라는 거, 우리가 적발하지 못할 위험을 낮춰야 된다. 적발하지 못할 위험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 디텍션 리스크를 낮춘다는 얘기는 샘플링 리스크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고, 넌 샘플링 리스크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다. 샘플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베이타 리스크 수준을 더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신뢰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신뢰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뭐가 늘어난다? 샘플 사이즈, 샘플 수가 늘어난다. 모집단에서 더 많이 추출해서 봐야 된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더 경험 많은 감사인 배치하라. 넌 샘플링 리스크도 낮춰라. 이거죠. 이 리스크를 낮춰라. 그러려면 서브 테스트를 더 빡시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샘플 더 많이 뽑아봐야 되고,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IR, CR 수준을 평가해봤더니 중요 외부 표시가 있을 위험이 낮아. 지금 재무제표에 중요 외부 표시가 있을 위험이 굉장히 낮아. 업종이 굴뚝산업이라 기본적으로 뭐 재무제표에 외부 표시가 있을 위험이 분식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 IR도 낮고,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설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까지 한다. 그래서 지금 잘 걸러낸다. 이 IR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생길 수 있는 머티리얼 미스테이먼트를 ICFR이 잘 잡아낸다. 잘 예방하고 적발하고 교정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리스크, 지금 머티리얼 미스테이먼트가 있을 리스크가 낮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니까 낮다. 그럼 어떻게 해요? DR 수준을 좀 높여도 이 목표 감사 위험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 디텍션 리스크를 높여도 된다는 얘기는 샘플링 리스크 높여도 된다는 얘기고, 넌 샘플링 리스크 높여도 된다는 얘기다. 샘플링 리스크를 높여도 된다는 얘기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조금 덜 뽑아봐도 된다는 얘기다. 있죠. 덜 뽑아봐도. 그리고 리스크 에리어가 지금 적었기 때문에 조금 경험 없는 감사인을 배정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서브 테스트를 덜 해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입증 감사를 축소할 수 있다. 그죠? 서브 테스트를. 자, 테스트 오브 컨트롤이라는 것은 지금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을 본다는 얘기다. 어떤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마운트 금액의 어떤 적정성 확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내부 통제 절차가 잘 설계돼 있고 구축돼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얘기다. 그다음에 서브 테스트 입증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을 보겠다. 그죠? 어마운트. 그래서 이쪽에서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볼 때는 deviation rate, 여기서도 샘플 뽑아가지고 deviation rate, 이탈률, 오류율, 이걸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무 분장 같은 거 잘 해놨느냐, 자금팀, 회계팀 잘 분리해놓고, 또 일정한 승인 절차 같은 걸 잘 거치느냐, 뭐 이런 거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집단이 1000건이 있다. 모집단이 문서 1000개가 있다. 그 중에 샘플로 100개를 뽑았다. 100개 중에서 100개 쭉 보는 거야. 승인 절차. 그 승인자의 외상 판매 승인 절차를 설계해놨어. 이 회사는 외상 판매할 때 맘대로 이렇게 외상 판매를 못하고, 딱 이 크레딧 매니저가 이 외상 판매 승인, 외상 한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외상 판매 승인을 하도록 설계해놨고, 또 그대로 지금 설계 및 구축해놨고, 그대로 지금 운영을 지금 하는지를 테스트를 할 때에, 요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할 때에 모집단 1000건에서 100건 꼭 뽑아봤어요. 100건 뽑아가지고 봤더니 100건 중에서 그 승인 절차 거치지 않은 거, 크레딧 매니저의 서명이 없는 문서 건수를 6건을 발견해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뭘 미리 설정해놨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톨러러블 해줄 수 있는, 허용해줄 수 있는 deviation rate, 오류율, 허용 오류율, 허용 이탈률을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까지는 deviation 했어도, 그 해당 통제 절차를 이탈을 했어도, 벗어났어도, 내부 통제는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나는 평가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설정했어. TDR, Tolerable Deviation Rate. 근데 이탈 건수가, 오류 건수가 6건, 100건 중에 6건, 6%가 발견이 됐어요. 6%가 확인이 됐어. 그러면 7% 이내의 이 디비에이션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컨트롤 리스크 빌로우 맥스 이렇게 평가를 여러분들 하겠죠. 반대로 8건이 적발했어요. 8건이.
근데 여러분들이 허용해줄 수 있는 TDR은 Tolerable Deviation Rate이 7%인데 100건 중 문서 100건 중 샘플 100건 중에 8건이 발견이 됐네. 그럼 모집단으로 확대 추정해보면 1000건에는 모집단 1000건에는 한 80건 정도는 디비에이션 했을 거야 라고 확대 추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어쨌든 7%를 초과하는 디비에이션 레이트이 확인됐기 때문에 샘플 디비에이션 레이트, 샘플의 디비에이션 레이트 확인됐기 때문에 그 내부 통제의 내부 통제와 관련한 통제 위험은 맥스야 높아 이렇게 여러분들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액 보는 게 아니다. 이거는 디비에이션 보는 거다. 레이트 보는 거예요. 레이트, 비율, 오류율, 이탈률. 근데 이쪽은요. 쌉테스트는 뭐 보는 거죠? 쌉테스트는 금액 보는 거였죠? 어마운트 보는 거였어요. 어마운트. 재무제표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금액의 적정성 확인하는 절차가 입증감사 절차입니다. 입증감사 절차. 그래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 증거 수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쭉 감사 절차 수행하면서 감사 증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집된 감사 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수집이 되었을 때 뭐를 줄 수 있을 만큼 어딧 오피니언, 감사 의견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수집이 됐다면 감사 절차 끝나는 거죠, 이제. 그죠? 마무리 짓고 자, 파이널 리뷰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이 둘을 우리가 필드웍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필드웍. 내부 통제 시스템 보고 재무제표 입증 감사하고 하는 것을 우리 필드 나가서 해당 회사 나가가지고 하는 업무다 해서 필드웍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필드웍을 끝마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사 절차를 충분히 수행했는지 우리 파이널 리뷰, 오버럴한 리뷰 해봐야 되겠죠? 오버럴 파이널 리뷰.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검토해봐야 되겠죠? 검토. 그래서 오디트 오피니언을 줄 수 있을 만큼의 sufficient하고 appropriate한 audit evidence가 충분한 감사 증거를 전부 수집 완료했는지 그거 이제 검토하는 단계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도 해봐요? Analytical procedure 또 해봐야죠. 분석적 절차 또 해봐야 돼요. 파이널 리뷰 단계에서 또 해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플래닝 감사 계획 단계에서는 전기 재무제표 아직 온기 재무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나 반기 재무제표를 애뉴얼라이즈 시켜가지고 수정 전 감사 전 숫자 갖고 우리가 비율 분석도 하고 중요성 수준도 설정하고 했었다면 이제는 감사 절차를 다 수행했어요. 우리가 왜곡 표시들 중요 왜곡 표시들 우리가 다 찾아냈어요. 수정하세요 제안한다고 그랬죠. 수정하세요. 어저스먼트 하세요. 이렇게 서제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든 안 하든 어찌됐든 이제 이때 이 애널리티컬 프로시저는 분석적 이 검토 절차는 수정 후 재무제표, 수정 후의 숫자 갖고 다시 한번 비율 분석을 돌려본다고 그랬죠. 여전히 unusual한 거, unexpected한 게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래서 또 발견이 되면 unusual한 거 발견되면 또 확인해봐야 되죠. 그게 또 리스크 에어리어니까. 그게 중요 왜곡 표시일 수 있으니까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 입증감사 시에도 서브테스트 할 때도 애널리티컬 프로시저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애널리티컬 프로시저. 그래서 분석적 절차가 잘 맞아떨어지는 계정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롤 계정 같은 거, 급여 계정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 단기 직원 수의 변동, 그다음에 임률의 변동, 요거 따져보면 계략적으로 올해 이 급여 총액은 인건비 총액은 이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값하고 실제 지금 인건비로 처리한 실제값하고 비교를 해서 혹시 큰 차이는 없는지. 그래서 큰 차가 있다면 이거 확인해봐야 되겠죠. 이유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쓸 수도 있다, 쓰는 계정도 있고, 안 쓰는 계정도 있고,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안 쓰는 업종들도 있다 그랬죠? rapid한 change가 있는 그런 이제 급격한 어떤, 변동을 하는 뭐 이런, IT 업종이랄지 이런 데는 잘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출렁거리니까. 워낙 unusual하고 unexpected한 것들이 많아서, 그건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애널리티컬 프로시저 하는 거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애널리티컬 프로시저하고 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하고 서로 연결시키면 돼요, 안 돼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ICFR 볼 때에는 내부 통제,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볼 때에는 애널리티컬 프로시저 갖고 하는 거 아니죠? 서로 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애널리티컬 프로시저는 숫자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시스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애널리티컬 프로시저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보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널 리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디트 리포트가 발행이 되는 것이죠. 오디트 리포트 데이트, 감사 보고서 일자. 감사 보고서 일자라는 것은 필드 철수일이다. 필드 철수. 일 다 끝났어. 현장 철수.
그래서 저 감사 보고서 1자까지는 적극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해서 감사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디 리포트 데이트가 있다면 리포트가 바로 릴리즈가 되는 건 통상 아니죠. 이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과 함께 거기에 이제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상에 재무제표 앞에 감사보고서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 발행일과 함께 이 오디트 리포트가 릴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가 오디트 감사보고서가 릴리즈 되는 날. 감사보고서 발행일 감사보고서 일자하고 발행일자는 다를 수 있어요. 리포트 릴리즈 데이트. 그래서 다시 정리. 감사 가능성 판단. 이 클라이언트를 받을까 말까. 받는다. 감사 계약 체결. 감사 계획 수립. 내부 통제 시스템 보는 거. 재무제표 금액 보는 거. 절차 입증 감사. 최종적으로 파이널 리뷰를 거쳐서 감사 보고서 발행. 감사 보고서상의 어디트 오피니언 감사 의견을 표명함. 최종적으로 그게 외부에 공시됨. 재무제표와 함께 릴리즈됨. 그러면 우리가 오디트 1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우리 감사 가능성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에틱부터 봤죠? 독립성 기준서, 우리 인디펜던스 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윤리 규정들 쭉 봤고요. 그 다음에 감사 가능성 판단하고 쭉쭉쭉쭉쭉쭉쭉 가고 내부 통제 시스템 좀 봤고 서브테스트 맛보고 끝났단 말이야 우리가. 입증감사 맛만 보고 끝났어요. 그게 오디트 1이었었어요. 오디트 1 과정이었다면 전체 플로우를 좀 봤다면 그리고 기타 다른 재무제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업무 외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합니다. 같은 것도 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디트 2에서는 본격적으로 얘네들 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제 각 계정별로, 각 사이클별로 우리가 이제 매출 사이클부터 들어갈 거예요. 매출 사이클, 매입 사이클, 그다음에 뭐 재고자산 보고, 현금 계정 보고, 인건비, 급여 계정 보고, PPE, 유형자산 계정 보고, 이런 식으로 쭉 할 거예요. 파생상품과 관련한 이 감사 절차 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디트 3에 가면 리포트 열심히 볼 거야. 리포트. 보고서, 업무별 보고서 추가로 볼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 감사 외에 다른 업무들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재무제표랄지 과거 재무제표랄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래 재무제표 재무 예측 자료들이죠. 파이낸셜 포캐스트랄지 파이낸셜 프로젝션 그다음에 프로포마 뭐 과거에 이랬었더라면 과거 1년 전에 합병했었더라면 재무제표가 이렇게 바뀔 거야. 같은 과거에도 히스토리컬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우리가 매년 실제 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하는 거하고 과거 재무제표 프로포마 파이낸셜 스테이먼트하고는 의미가 달랐죠. 프로포마는 1년 전에 합병했었더라면 재무제표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다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프로포마 파이낸셜 스테이먼트고. 그다음에 그리고 리뷰 업무. 이 재무제표 감사 어딧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리뷰 업무, 검토 업무. 그다음에 컴필레이션 재무제표 작성 업무. 등등을 오디트 3에서 보면 오디시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갑니다. 오디트 3. 그래서 큰 그림은 이랬고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한번 가볼게요. 목차. 자, 세일즈 사이클, 매출 사이클. 그 다음에 매출과 관계 있는 계정이 매출액과 관계 있는 계정이 account receivable 외상 매출금이죠. 그다음에 purchase and payment cycle 외상 매입이에요. 매입 및 매입금 외상 매입금 지급과 관련한 사이클. 그다음에 accounts payable 외상 매입금 계정 볼 거고 inventory 재고자산 계정, cash 현금 계정, investment 투자자산, 그다음에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유형자산, payroll 급여, 인건비, financing, debt financing, equity financing, debt financing 회사채 같은 거 발행하는 것이죠. 회사채. 회사가 지금 자금 조달을 하려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채권.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때 되면 정기적으로 이자 줘야 되는 거지. 이자. 에쿼티 파이낸싱 유상 증자하는 거예요. 증자. 주식 발행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주식 발행해서 또 자금 조달하는 것이죠. 자본 조달. 다큐멘테이션.
감사인으로서 감사 업무와 관련한 어떤 문서들을 문서화시켜야 되느냐, 그 얘기를 보실 거고요. 다큐멘테이션. 문서화, 감사 조서. 그 다음에 accounting estimation and fair value measurement. 그래서 이 회계 추정, 그 다음에 공정가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derivative instruments, 파생상품, hedging activities, 위험 회피 거래, 그 밖에 investment in securities, 유가증권에 투자한 투자 자산 얘기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inquiry of a client's lawyer concerning litigation claim and assessment. inquiry, 클라이언트사의 고객사의 변호사한테 조회서 날리는 거예요. 변호사 조회서 얘기입니다. 리티게이션이라는 것은 소송건, 클레임은 뭐 제품의 하자 같은 거 있어서 배상 청구권, 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배상 청구권. 그다음에 어세스먼트, 각종 뭐 과징금이랄지 세금 사정이랄지 뭐 그런 것들 줄여서 LCA라고 불렀고요. LCA.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호사 조회서 날립니다. 변호사 조회서 날려가지고 어느 날짜로 받는다? 요 날짜로 받아요. 어디 리포트 데이트 일자로 받아야 돼. 로여의 인퀴리 레터. 변호사 조회서 받아야 돼. 특히나 소송 사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드밴스드를 이제 시작하셨을 거예요, 아마. 뭐, 기존에 수강하신 분들, 혹은 고급 회계를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소송건과 관련해서, 우리 컨틴전트 라이빌리티하고 컨틴전트 로스, 그래서 우발 손실 및 우발 채무하고 관련 있는 게 바로 이 소송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 조회서 날려보는 거고요. 그런 얘기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subsequent event 후속 사건이라 얘기합니다. 후속 사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한 얘기냐면, 일단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BS 데이트가 있어요. BS. 재무상태표일 있어요. 재무상태표일. 요때부터 재무제표하고 감사보고서가 발행될 때까지 요 기간이 subsequent event period입니다. 후속 사건 기간이에요. 후속 사건의 대표적인 거는 방금 전에 나왔던 소송건, litigation. 소송건. 그래서 재무상태표일 현재 소송이 걸려 있어. 예를 들어서 특허권 침해 소송이 걸려 있어. 페이턴트 인프린지먼트에 대한 지금 수가 걸려 있는 상태야.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든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이 probable 하냐, reasonably possible 하냐, remote 하냐, 뭐 이런 걸 다 따져요. 그래서 패소 확률 거의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재무제표 본문, 그다음에 주석 공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probable에 혹은 reasonably possible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추산이 가능하냐, 변호사 조회서 같은 거 날리는 이유가 그거 이제 확인코자 하는 거죠. 소송 그 걸린 거 패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패소 시에 지금 그 손해배상 같은 거를 얼마 이렇게 배상해줘야 될 것 같냐. 그래서 그 금액이 추정 가능하냐, 추정 불가능하냐 따지고, 추정 가능할 경우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에 우발 손실과 우발 부채로 컨틴전트 로스하고 컨틴전트 라이빌리티로 재무제표 본문에 금액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시, 이 주석 공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 추정 추정할 수 없으면 공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회계 시간에 보시는 거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재무제표가 발행될 때까지 확정 판결이 나면, 이 재무상태표일 현재는 추정액이 예를 들어서 반영이 돼 있어요. 추정액. 지금 만약에 우리 지금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이 정도 될 거야라고 지금 재무제표 지금 본문에 추정액이 에스티메이트 금액이 반영이 돼 있어. 우발 손실과 우발 부채로.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 재무제표가 발행될 때까지 확정 판결이 나서 여기가 이때 시점 같으면 BS 데이트일 현재 2억 정도 우리 손해배상 할 것 같아요 라고 2억 정도를 추정액으로 반영해 놨는데 이게 지금 2억 5천으로 확정 판결 났어. 2억 5천. 그러면 어떤 게 더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회계정보 이용자라면 유용한 정보다 확정 판결 금액이 더 유용한 정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쳐줘야 돼. 그래서 우발 채무에서 확정 채무로 바꿔줘야 돼. 확정 채무로. 우발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확정이 안 된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subsequent 이벤트와 관련해서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Auditor's consideration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내부 감사인이 있는 회사 같으면 우리가 감사 나가서 내부 감사인들의 업무 협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감사 기능이라는 게 internal audit function이라는 게 이 ICFR, internal control system과 관련한 중요한 기능이 바로 내부 감사 기능이거든요. 내부 감사인들. 그래서 잘 알아, 제일 잘 알아, 이 내부 감사인들이. 그래서 그들로부터 업무 협조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요 요약 표시가 거의 있기 어려운 유형자산 감사랄지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업무 협조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보실 거고, using the work of specialist, 전문가의 활용이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재무제표 감사 관련해서 금액의 적정성 확인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펜션,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계정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액추얼이 대동하고 갈 수 있습니다. 액추얼이 계리사. 그래서 만약에 회계법인 내에 계리사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서 모셔갖고 가야죠. 그래서 전문가의 활용. 우리가 보석 가공회사를 감사를 한다. 우리가 보석 뭐하라, 그죠? 보석 감정사 같은 사람들 모셔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의 활용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이거는 경영자 확인서라는 거고요.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레터, 이것도 이때 받아. 오디 리포트 데이트 일자로 매니지먼트 레터, 줄여서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레터.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감사하는 동안에 경영진들로부터 CEO, CFO 이들로부터 계속 오럴 리프레젠테이션을 받는다 이거죠. 감사 절차를 수행하면서 물어보고 우리가 인쿼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도 오럴 리프레젠테이션 준단 말이죠. 경영진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종이 쪼가리로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레터로 딱 못 박아버리는 거죠. 리튼으로. 그래서 딱 연날짜까지 들은 오럴 리프레젠테이션을 리튼으로 받아내는 절차.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레터, 경영자 확인서, 경영자 학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 확인서 안에는 이 감사 절차와 관련한 필요한 모든 자료, 기록 다 제공하였습니다. 또 지금 감사인한테 얘기하는 각종 소송 사건이랄지 다른 부회부채랄지 이런 것도 없고요.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경영자 확인서에 담기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 기간 동안 그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 다 줬다, 빠진 거 없이 다 얘기해줬다. 그런 오럴 레프레젠테이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리튼으로 못 박는 거죠. 리튼으로. 우리도 나중에 만일을 대비해야 되니까 경영자 확인서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게이지먼트 레터, 오디 인게이지먼트 레터, 감사 계약서 쪽 얘기를 할 때 감사 계약서 안에 아예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가죠. 나중에 감사가 종료되면 경영자 확인서를 꼭 주세요. 경영자 확인서 주기로 한다. 딱 못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계약할 때부터. 그래서 감사 딱 끝나면 받는 거예요. Management Representation Letter. 그 다음에 Report on Processing of Transactions by Service Organization.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것은 외주업체야. 클라이언트사가, 지금 오디트 클라이언트사가 예를 들어서 페이롤 쪽을 외주 줬어. 페이롤 쪽을 타 기관에다가 외주 줬어.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 간에 저 사람이 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게끔 이렇게 페이롤을 외주를 줬던, IT 쪽 부문을 외주를 줬던,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의 내부 통제 시스템 봐야 된다. 내부 통제 시스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롤을 외주 줬다. 그럼 우리 페이롤 계정과 관련해서 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도 봐야 되고 또 재무제표 그 페이롤 금액도 봐야 되는데 그걸 외주 줬다면 똑같이 봐야 되는 거죠. 금액도 여기 보겠지만 지금 외주 업체가 페이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외주 업체가 어떻게 이 회사의 페이롤을 처리하는지 그 페이롤 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내부통 시스템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터 컨트롤 시스템 평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CR 수준이 높냐 낮냐 페이롤 계정과 관련해서 컨트롤 리스크 평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있는 거, communicating internal control related matters identified in an audit. 오디트 기간 동안에 확인된 내부 통제 관련 사안들, internal control related matters. 그거를 누구한테 커뮤니케이션 해준다? 감사 끝나면 우리 이거 봤단 말이에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봤단 말이에요. ICF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유의한 미비점이랄지, 즉 컨트롤 디피션시, 내부 통제와 관련한 어떤 디피션시, 미비점. 그래서 significant, 조금 유의 있게,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지금 유의한 미비점, significant deficiency랄지, 아니면 중요 취약점, 중요한 material weakness랄지, 그거 우리가 identify 한 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확인한 거, 그거 별도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리포트를
BOD, 어디 커미티, 감사위원회와 매니지먼트, 경영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다. 서비스로.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을 뭐 위에 서죠. 이렇게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 취약점을 이렇게 문서로 전달해주면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선을 하게 되면 개선을 하면 이 컨트롤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컨트롤 리스크가 향후 낮아질 수 있고 컨트롤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거를 의존해서 이 RMM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되면 그거에 의존해서 디텍션 리스크를 좀 높이고 적합 테스트를 입증 감사를 좀 축소해서 좀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점을 권고를 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 리포트 전달해줘야 돼요. ICFR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것만 전달하느냐 아니라 the auditor'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가 뭐 기업 지배 집단이죠. 이사회 같은데 감사위원회. 그래서 또 뭐도 전달해줘야 되냐면 ICFR에 대한 얘기만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유의한 미비점 중요 취약점만 전달할 게 아니라 감사 기간 동안 겪었던 어카운팅 이슈, 우리 매니지먼트와 했던 회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의견 대립 같은 거, 의견 대립 사항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디팅 이슈, 감사를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애로 사항들, 그런 것들 다 어디 커미티에게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카운팅 이슈, 어디팅 이슈. 바로 위에 거는 ICFR과 관련한 사항, 리포트 주는 거고, 제일 밑에 마지막 주제는 감사하면서 우리 겪었던 어카운팅 이슈, 어디팅 이슈, 회계와 관련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사안,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와 관련한 사안을 오디트 커미티에게 전달하는 내용 보면 오디트가 끝나요. 그다음에 어펜딕스 쪽에 핸드아웃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펜딕스 가끔 가서 이제 보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세일즈 사이클 총 21개 주제인데 그중에 첫 번째 거가 매출 사이클입니다. 이 페이지. 자, 우리가 BS 위주로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BS 위주로, 재무상태표 계정 위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S 기초 기말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손익계산서 정보라는 것은 그 기초 기말 그 기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BS 계정 금액이 맞으면 손익계산서 금액도 맞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BS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세일즈 사이클을 볼 거예요. 매출액부터 출발하는 거죠. 매출액, 세일즈 레비뉴,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현금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상 매출, 카운트 리시버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외상 매출, 외상 판매 했다가 현금으로 수금해서 현금으로 돌 수도 있는 거고 요 세 개 계정 보는 거예요. 세일즈 사이클에서는 요 세 개 계정. 그래서 인트로덕션 먼저 한번 봐보시면 인트로덕션 The Sales and Collection Cycle 외상 판매 하고요. 세일즈 물건 팔고 컬렉션 또 수금하고 외상으로 판 거 돈 받아다 내고 하는 이 사이클은 involves the decision and processes necessary for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goods and services to customers. 굿즈나 서비스의 오너십을 to customers. 고객이죠. 고객사. 우리는 소비재가 아니라 산업재 중심으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산업재. 그러니까 커스터머는 또 다른 회사야. 커스터머 여기 또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거래처의 굿즈나 서비스의 오너십 트랜스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결정 및 또 절차와 관련된 사이클이다. After they are made available for sale, 판매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후에 그래서 원재료가 제공품 거쳐 완제품 돼서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후에 거래처에 해당 굿즈나 서비스의 오너십을 트랜스퍼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의사결정 및 절차와 관련된 사이클이 매출 및 수금 사이클이다. 그죠? It begins with a request by a customer. 거래처에서 먼저 주문이 들어올 거죠. 그죠? 주문 요청, 구매 요청, 리퀘스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부터
게시해서 and ends with the conversion of material or service into an account receivable. 이렇게 해서 뭘로 끝나요? 주문 받은 게 결국은 material, 원재료, 그 다음에 service 제공하고, 원재료나 서비스 용역 제공하고, 그게 AR로 전환되는 것이죠. account receivabl이 되는 것이죠. 그때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 아직 현금을 받기 전이라면 account receivable, 외상매출금 하고 잡는 것이죠. And ultimately into cash. 그리고 그 AR이 결국은 뭘로 돌아요? 현금으로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그때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거래 조건에 따라서 account receivable 얼마 sales revenue 얼마 그리고 나서 받아내면 AR이 뭘로 돌아요? 캐시로 돈다 이거죠. 자, 박스 1번부터 박스 4번까지 묶으세요. 박스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processing, purchase orders, customers, order나 purchase order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커스터머가 보내온 구매 주문서예요. PO, purchase order, customer order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PO, 지금 커스터머로부터 PO가 들어오면, 주문서가 들어오면 처리해야 되겠죠. 외상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판매할 게 아니라 credit approval을 거쳐라라는 것이죠. 이런 통제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credit approval. 외상 판매 승인 절차를 거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해라고 승인 나면 창고에서 물건 반출시켜서 쇼핑 하겠죠. 쇼핑 goods. 물건 실어요. 화물차에 실든, 비행기 실든, 선박에 실든 실어요. 그리고 거래 조건에 따라 빌링 들어가야 되겠죠. 빌링 앤 어카운팅. 대금 청구하고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회계 처리. 이런 회계 처리, 세일즈, AR 얼마, 세일즈 레비뉴 얼마. 그리고 이제 빌링을 했으니까 돈 수금해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박스 5번과 6번 묶으세요. 이게 컬렉션 사이클이야. 위에 4번까지가 세일즈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이 컬렉션 사이클이에요. collection of receivables. 외상 매출금 수금해요. 돈 받아내요. 그 다음에 adjustment to sales and accounts receivable.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물건 실어 보냈지만 sales return, 반품 들어올 수 있죠. 반품. 물건에 하자가 있대요. 제품에 하자 있대요.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커스터머가. 지금 이 회사 입장은 벤더 입장이야. 판매자 입장이에요. 판매회사. 벤더 입장이고, 커스터머가 이 벤더한테 하자 있어요, 디펙티브 있어요, 돌려보낼 수 있죠. 세일즈 리턴이었죠? 매출 환입. 그 다음에 세일즈 디스카운트,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뭐였어요? 우리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도 회계 원리 쪽에서도 이런 거 있었죠? 2, 10, net, 30 이런 거 있었죠. 2, 10, net, 30. 30일 결제 조건인데요. 물건 가져가시면 30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한다. 이런 조건인데 10일 이내에 결제해 주시면 2% 할인해 줄게. 30일째 되는 날까지 100을 줘야 되는데 10일 이내에 결제를 해주면 98만 주세요. 그런 거죠. 그게 세일즈 디스카운트죠. 매출 할인. 그런 거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야? write off. AR 제각시켜버린 거죠. 야, 걔네들 파산 신청했는데 우리가 건질 게 하나도 없대. 확정 판결 났대. 그러면 어떻게 AR 지금 잡혀있는 거 없애버려야지 뭐. write off 장부에서 털어내야죠. 그걸 제각한다고 그러죠. write off 시켜버리는 거. 예, 그런 얘기, 그런 조정 얘기를 이제 보시게 돼요. 밑에 sales cycle account, 매출 사이클과 관련한 계정 나와 있네. 3개 계정. 세일즈 손익계산서상에. 그래서 외상 매출을 하면 세일즈 레비뉴 오른쪽, 레비뉴니까 오른쪽 표시가 될 거고요. AR 왼쪽, 자산이니까 왼쪽. 그래서 관련 부서가 나오죠. 세일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세일즈 디파트먼트, 영업 부서, 크레딧 디파트먼트, 신용 관리 부서, 쇼핑 디파트먼트, 선적 부서, 카운팅 디파트먼트, 회계 부서. 수금하면 AR 오른쪽으로 까내야 되겠죠. AR 오른쪽으로 까내고 캐시 계정에 차변에 꽂혀요. 데빗 쪽에 차변에 캐시.
cash receipt transaction 수금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는 accounting 부서와 회계부서와 treasury department 자금 부서. 자, 그다음에 direction of test of details. 자, 우리 오디 1 때 이런 거 한번 그려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오디 2 때 본격적으로 봐야 돼. 그리고 여기도 그림이 있고 뒤에 또 핸드아웃으로 그림을 볼 거니까 그냥 여기만 보시면 돼요. 커스터머로부터 거래처로부터 뭐가 와요? 퍼처스 오더가 온다 이거죠. 퍼처스 오더. 관련 부서가 세일즈 쪽, 세일즈 디파트먼트 있고, 그 다음에 쇼핑 쪽 있고, 선적 부서, 그 다음에 어카운팅 쪽 있고, 회계부서. 주문서가 날라왔어. 그러면 무조건 외상 판매를 할 게 아니라 외상 주문이 들어왔는데 외상으로 이만큼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크레딧 매니저 투자의 그죠. 크레딧 매니저 별도의 어떤 지금 신용관리팀이든지 아니면 법무팀이든지 아니면 채권관리팀 내지는 자금팀이라도 크레딧 매니저를 따로 두자는 얘기예요. 크레딧 담당, 외상 판매 승인 담당. 그래서 이 크레딧 매니저가 뭐 해줘요? 크레딧 어프로벌. 외상 판매 승인토록 하는 거죠. 그러는 통제 절차. 또 쓰면 좋겠다라는 거죠. 크레딧 매니저가 야 외상 판매해. 세일즈 쪽에서 크레딧 매니저한테 뭘 줘야 되냐면 세일즈 오더. 판매 지시서 줍니다. 세일즈 오더. 주면 얘가 이제 서명해야 돼. 크레딧 매니저가 크레딧 리밋 확인하고 예상 판매 한도. A 거래처 걔네들 신용평가 결과 가지고 야 걔네들은 10억까지 주자. 10억까지는 외상 주자. 그게 크레딧 리밋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외상으로 나가 있는 게 그 A 거래처면 A 거래처의 지금 외상 판매 한도가 내부적으로 10억 이랬는데 현재 외상 나가 있는 잔액이 8억 있어요. 근데 주문이 또 들어왔어. 3억짜리 주문이 들어왔네. 3억 원어치 주세요. 외상으로 일단 빨리 주세요. 근데 크레딧 매니저가 딱 보는 거죠. 크레딧 리밋. 야 얘네들 10억짜리인데 지금 8억 찼어. 8억까지 찼어. 3억어치 지금 외상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너네들 1억 갚고 1억 대금 주고 3억어치 가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제 절차, 지금 외상 판매 승인 절차라는 통제 절차 거쳤다, 승인 났다 그러면 approved sales order가 되는 거였죠. approved sales order가 되는 거야. 크레딧 매니저의 서명 딱 들어간 승인 난 외상 판매 지시서 approved sales order. 승인 나면 이거 이제 쇼핑 쪽에서 받는 거죠. 쇼핑 쪽에서 딱 받아갖고 창고에서 이 물건 딱 가지고 왔다가 이제 선적하는 거죠. 선적하면 뭐가 만들어져? 쇼핑 다큐먼트가 만들어져요. 선적 문서. 여기에도 통제 절차 심어져 있어야 되죠. 1년 번호가 부여된 문서를 써라 이거죠. pre-numbered 쇼핑 다큐먼트. 모든 문서는 1년 번호를 부여해서 써라. 시퀀스 넘버를 부여해서 써라. 그렇게 해서 빠짐없는 일처리를 하도록 하자. 빠짐없는 일처리. 그 다음에 이런 거 전부 한 카프씩 다 각 부서로부터 어카운팅 부서로 넘어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 통제 5개 구성 요소 중에 커뮤니케이션 앤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얘기예요. 넘어오면 이 어카운팅 담당 직원이 다 매치시켜보고 각 문서 매치시켜보고 매치시켜보는 통제 절차를 운영하라 이죠. 매칭 시켜보는 모든 문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 대사한 후에 이상 없으면 매출장에 기록하자 이거죠. 세일즈 저널 매출장을 통해서 우리는 제너럴 레저 각 거래처별 보조 장부 보조 원장 통과하고 총계정 원장까지 흘러갈 거예요. 반영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돼요? 카운팅 쪽에서 세일즈 인보이스 만들어야 돼요. 매출 송장. 대금 청구서 만들어야 되겠죠. 세일즈 인보이스. 만들어서 누구한테 날려요? 커스터머한테 돈 주세요 하고 날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볼게. Direction of Test of Sales. 매출 계정, 매출과 관련한 계정 테스트하는 방향. 그래서 일단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처리 흐름은 일단 펄처스 오더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영어팀에서 세일즈 오더 발행해가지고 크레딧 매니저한테 줘요. 그러면 크레딧 매니저가 외상 판매 승인해요. 그러면 승인난 세일즈 오더 보고 선적팀에서는 물건 실어요. 쇼핑합니다. 그리고 어카운팅 쪽으로 각 문서들이 날아가면 어카운팅 담당 직원은 세일즈 저널 매출 장부에다가 매출 처리하는 것이 거래 조건에 따라서 FOB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 있죠. FOB 조건 Fee on board 뭔가 보드 위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진다. FOB 조건. FOB 쉬핑 포인트다. 데스티네이션이다. 있어요. 쉬핑 포인트. 선적지 인도 조건. FOB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인도 조건. 거래 조건이야. 거래 조건. 그렇죠? FOB 쉬핑 포인트면 화물차에 싣든 뭐 배에 싣든 뭐 비행기에 싣든 실으면 더 이상 벤더 거 아니야. 커스터머 거야. 커스터머 거 자산이야. 즉 팔렸어요. 팔렸다고 처리하면 돼. 세일즈로 처리하면 돼. FOB shipping 포인트 선적하면 그 보드에 올려놓으면 상대방 거 재고죠. 상대방 거 재고야. 팔려나갔어. 이쪽 벤더 입장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은 비행기에 실었던, 배에 실었던, 화물 트럭에 실었던 상대 목적지에 딱 내려놓으면 그 보드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상대방 재고인 거죠. 상대방 거 자산이지. 그때까지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죠. 밴드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 매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 조건에 따라서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 다음에 세일즈 레비뉴 이렇게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회계 처리해서. 그래서 매출장 세일즈 저널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마스터 파일의 의미는 뭐였죠? 중심이 되는 주된 파일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AR 관리하는 파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관리하는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로도 입력되고 제너럴 레저 총계정 원장까지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좌측에 컴플레인 리스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existence. 이게 뭐였어요? 우리 재무제표에는 많은 경영자의 주장들이 담겨 있다라고 했었죠. 많은 경영자의 주장이 담겨 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 기말 10월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회계연도 종료일인데 12월 31일 현재 현금이 얼마 이때 재무상태표에 표시해놨어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얼마 이때. 그러면 매니지먼트는 어떤 주장을 하는가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현금 이 12월 31일 현재 회계연도 종료 현재 이만큼 존재해요. 실제해요. 라는 existence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어카운트 리시버블도 지금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이만큼 받을 거 외상 매출금 받을 거 있는 거 맞아요. 실제하는 매출 채권 맞아요. 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게 existence라는 주장이었고요. 컴플레인리스는 뭐 이쪽이었죠. 이쪽 뭐 어카운트 페이블 같은 거 부채 쪽 뭐 물론 이쪽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어요. 올해 거 AR은 올해 거 AR로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락한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부채라면 빠짐없이 기말 현재 지금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어카운트 페이블 외상 매입금 부채로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게 컴플레인리스라는 주장이었죠. 자, 근데 이제 요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해서 이쪽이 어카운팅 레코드고요. 회계 기록들이죠. 어카운팅 레코드.
그 다음에 이렇게 회계 기록을 할 수 있게끔 그 근거가 되는 서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supporting documents, source documents. 원시 문서. 순서가 이랬단 말이에요. 시간의 순서는 이랬어요. 원시 증빙들이, 원시 문서들이 쭉쭉쭉 만들어지고 그걸 근거로 회계 기록 처리하는 거죠. 이 회계 기록 처리한 게 결국은 재무제표까지 갔을 거예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까지 갔어요. 재무상태표. 면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AR 얼마 받을 거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정말로 실제한 금액인지 확인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원시 문서 쫓아가 보면 되겠죠. 어카운트 리시버블 여기 딱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AR 얼마 세일즈 레비뉴 얼마 AR이 얼마 있대. 그러면은 어떻게 쫓아가요? 이거 관련 증빙들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지. 정말로 실제 했던 거래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카운팅 레코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소스 다큐먼트로 가보는 절차, 재무제표에 담겨있는 경영자의 주장 중 뭐 확인을 하기 위한 감사 목적이 뭐야? 지금 감사 목적이 AR과 관련한 existence라는 그 경영자 주장 확인이 감사의 목적이에요. 지금 현재 existence 확인하러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상에 AR 그 금액의 적정성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AR 모집단에서 어카운트 리시버블 기말 현재 지금 재무상태표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있어. AR 총액이 100만 불이 있어. 그러면 그 모집단 100만 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그 거래처별 AR 건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오디드1 마지막에 샘플링 쪽에서 그 AR 100만 불어치 모두 전수조사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PS,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같은 그러한 표본 감사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걔는 자동 충화가 되니까 일정 금액 샘플링 인터벌 이상의 것들 다 뽑히게끔 해서 그 중요 금액들 다 거래처에 조회해서 날려보는 거죠. 컨퍼메이션. 그래서 그건 이제 외부 조회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원시 증빙으로 쫓아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조회해서 보냈는데 답신이 안 오네. 회수가 안 된 거래처가 있네. 근데 금액이 좀 큰데.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죠. 2차 조회해서 날려도 안 와? 심지어 전화로도 안 받고 그럼 이상하잖아. 허위 매출일 수 있죠. 허위 외상 매출금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뭘로 쫓아가 보는 거죠? 원시 증빙이 있나? 진짜 거래가 일어났던 거 맞나?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 물건 선적 문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이거 허위 매출일 수 있죠. 허위 매출. 물건도 안 실어 보내고,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빌 앤 홀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빌은 날아가는데 세일즈 인보이스는 날렸는데 걔네들이 아직 창고에 지금 여유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좀 갖고 있어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벤더한테 뭐 그 예외적인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다 이렇게 원시 증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게 existence 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회계 기록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바우치라고 지금 이 용어가 나와 있는데 바우칭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바우처 시스템, 전표 시스템. 그래서 각 절차가 취해질 때마다 뭘 만들어요? 다 전표 같은 거 증빙을 만든다고, 증빙. 그래서 바우처스 패키지 얘기를 곧 보실 건데 그러한 증빙으로 쫓아가 보는 거죠. 그게 바우칭 한다는 얘기예요. 바우칭. 어카운팅 레코드에서 회계 기록에서 원시 증빙으로 쫓아가 보는 거, 원시 문서로 쫓아가 보는 거, 바우칭. 그리고 여기서 출발을 과거에서 이렇게 현재로 소스 다큐먼트에서 이렇게 쫓아가 보는 거는 경영자의 주장 중 뭘 확인한다? 이렇게 원시 증빙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뭐가 처리가 됐어야 돼? 이런 회계 처리가 됐었어야 돼. 근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컴플리니스 확인, 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완전성, 컴플리니스. 세일드 오더, 판매 지시도 일어났고, 지시서도 있고, 그 다음에 쇼핑 다큐멘트, 선정 문서도 있고, 그러면 거래 조건 확인하고,
이거 단기의 AR과 단기의 세일즈로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혹시 빠진 거 없나 회계 기록으로 가보는 거죠. 원시 증빙해서 회계 기록으로 가서 확인해 보는 거야. 경영자 주장 중 자기네들은 빠짐없이 지금 경영진은 빠짐없이 AR로 단기 AR은 AR로 다 잡았어요 라는 주장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재무상태 부상에 정말로 그런지 확인해 보는 거죠. 컴플레인스 확인.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쭉 쫓아가 보는 게 트레이싱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트레이싱. 다음 페이지부터 뭐라고 적혀 있는데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핸드아웃 또 플로우 다시 한번 쫙 보시고 그 플로우를 쭉 풀어 써놓은 거기 때문에 3페이지부터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쉬실게요.